네,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은 임차인이 자기의 지위를 제3자한테 넘기는 거죠. 전대라는 건 임차인이 자기는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람한테 자기의 임차 건물의 일부를 다시 임차를 해준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대죠, 전대. 임차권은 어쨌든 간에 임대차 계약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그죠?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한마디로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양도하거나 함부로 전대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다 안 됩니다. 언제나 되느냐?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죠. 동의가 있으면. 임대인이 양도하겠다. 이 임차권을 내가 계약 기간이 2년인데 1년 만에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그래서 내가 계속 임대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이 임대차 계약을 넘기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임대인이 그렇게 하십시오. 동의가 있는 경우죠. 또 전대. 내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요거를 나는 나가야 되는데 내 사촌 동생이 들어와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게 전대죠. 동의가 있으면 답이에요. 동의가 있으면. 문제는 동의가 없을 때죠. 동의가 없을 때. 그죠? 동의 없이 양도를 했다. 이거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양수인, 임차권 양수인은 불법점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계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새로운 양수인한테 당신은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그죠? 그러니까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원래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그 사람한테 너 이거 무단 양도했으니까 이거 임대차 계약 해지야. 방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임차권을 전대한다. 그죠? 임차 건물의 일부를 다시 빌려줄 수도 있고 전체를 다시 빌려줄 수도 있어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 동의가 있다. 그러면 해줄 수 있죠? 그럴 때 전대인, 요거는 원계약에서는 임차인이죠. 원계약의 임차인과 새로 들어온 사람, 요 사람 전차인 간에 요거는 자기들끼리 계약하면 돼요. 보통 어떤 경우가 주로 많냐면 임대차 계약을 해줬어요. 방 3칸짜리를. 근데 원래 가족은 방 2칸만 쓰면 되고 한 칸을 이렇게 또 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대학생들한테 빌려준다든지 이런 경우 제법 많이 있죠. 잠만 잘 뿐 이런 거 보통 그죠? 잠만 잘 뿐. 되게 그게 말이 그죠? 잠만 잘 뿐. 하여튼 그런 계약입니다 이게. 그럴 때 잠만 자고 나가는 거지. 예. 저도 옛날에 대학 때 1학년 때는 하숙을 좀 했거든요. 예. 기숙사 탈락해가지고 하숙을 했는데 예. 하숙집 아줌마와의 관계가 지금까지도 유지됩니다. 저는 그 애들이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초딩이었거든요. 다 초딩이어가지고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막 이렇게 제가 워낙 방을 좀 청소하는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아줌마가 다 청소해주고 애들이 청소해주고 이렇게 깎아 하나 사주고 이랬던 코찔찔이 애들이 지금 나이가 30 중반 이렇게 됐어요. 그죠? 걔들 결혼할 때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연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맺어 나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꽤 됐죠? 2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설날 추석 때 안부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는 얘기죠. 자, 임대인과 임차인.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 이 관계 없죠. 동의했으니까. 그죠? 그냥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전차인도 그 대항력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임대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은 서로 간에 별 관계가 없어요. 그죠? 얘는 방 하나만 잠만 잘 뿐이고 나는 집주인이고 내가 얘하고 계약한 건 아니에요. 임차인하고 계약한 거지. 그죠? 그런데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되겠죠. 원래는. 근데 임대인이 동의가 있었다면 이게 그죠? 이게 이런 거죠. 2년을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했는데 잠만 잘 뿐을 임차인이 계약을 2년을 한 거예요. 그냥 1년쯤 지나서
그러면은 원래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2년 만에 끝나고 요 방만 쓰는 사람은 다시 2년이니까 1년이 이게 남는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오케이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안 없어진다 이 뜻이죠.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지 이런 건. 어쨌든 해줬다면 뭐 그래도 된다. 임대인이 동의가 없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전대인과 전차인 간에는 뭐 계약에 따라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들끼리니까 잠만 잘 뿐하고 하는 건. 문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아직 임차인하고 계약 관계는 계속 있어요. 임대인은. 그러니까 차임 청구 계속 받을 수 있죠. 다만 무단전대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임대인하고 전차인은 계약 관계가 없어요.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월세 달라고도 못하고, 그죠? 다만 전차인, 요 사람은 자기가 임차인한테 뭐 자기가 계약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거 임대인하고 관계없죠? 임대인한테 주장 못합니다. 임대인한테 주장 못해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무단전대를 이유로 나가라 이렇게 해버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전대가 더 중요합니다. 책을 보시겠습니다. 양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474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임차권은 양수인에게 이전이 되고 양도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당시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원래 임차인이 다 지급해야 되겠죠. 이것까지 이전되진 않아요. 이미 발생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발생한 거니까 앞으로 발생한 거야 넘어가겠죠. 동의가 없다. 그럴 때 임차권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는 양도계약은 뭐 당연히 유효해요. 채권계약이니까 이건 당사 유효고 다만 이제 동의를 얻어줄 의무는 부담하겠죠. 임대인한테 동의 얻어줄 의무. 임대인과 양수인. 임대인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그 얘기가 써 있는 거고요.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여부 이거는 종료되면 할 수 있어요. 종료되기 이전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단전대일 이유로 해지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지만 해지하기 전에는 그죠? 기존 양수인한테 양도인 임차권 양도인한테 계속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하지 않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아라 이런 얘기 못해요. 동의 못 받았으니까.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했는데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이거는 뭐 임차인의 처가 뭐 있는 경우다. 이건 제3자는 제3자잖아요. 하지만 이게 계약관계를 위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전대.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대. 이거는 뭐 전대차 계약도 유효하고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옆으로 딱 넘어가시면 47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의 대항력 원용 여기다가 별표해 놓으시면 되겠죠. 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전차인은 제3자에 대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전차인은 어쨌든 허락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권리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인과 전차인 간의 직접적인 임대차 경위가 그렇다고 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죠. 차임 지급 의무,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동의를 얻었어도.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임대차 해지 통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해서 종료되었다. 그럴 때 임대물의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뭐 임차인이 뭐 2기 이상 연체했다 이럴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써 있고요. 동의가 없을 때 요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대차는 유효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대인과 전차인 간의 채권 계약은 유효해요. 동의를 받든 안 받든 일단 채권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해서 전차권을 취득하고
자,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차임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되 건물을 인도해서 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 어쨌든 채권 계약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도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이 하죠. 다만 해지할 수 있죠. 무단 전대를 이유로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차인도 어쨌든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예요. 불법 점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차인이 함부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해서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월세 내놔 이건 못해요.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전차인에 대한 차임 청구는 안 됩니다. 직접 차임 청구는 할 수 없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동안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차인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주시면 되죠. 해지해야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여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해지하지 않으면 원래 임차인한테 임차 차임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지를 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권리금.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지급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지급해요? 차임 기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돈입니다. 교부하는 돈. 보통 외국의 사례는 보통 월세의 3배 정도 3개월분을 지급하는 게 보통 통례예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월세가 100만 원인데 보증금을 1억씩 주죠. 그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보증금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채권적 전세라고 보통 부르죠. 반전세나 채권적 전세 뭐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뭐 집을 살다가 뭐 집을 때려 부신다든가 그죠? 파손시킨다든가 이러면 이거 다 수리 비용이 들죠. 그거를 다 깔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거는 채무를 담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손해배상 해야 될 것을 다 까는 돈이지 연체 차임을 여기에서 당연히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증금이 존재한다고 해서 연체 차임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요. 보증금에서 까세요. 이거 함부로 요구할 수 없다 이겁니다. 보증금에서 까는 거는 임대인의 권리예요. 임대인이. 해주면 고맙지만 안 해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컨대 아까 연체 차임 2기 이상이면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2달 밀렸어요. 연체해서. 그러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 보증금 3천만 원 있으니까 거기에서 2달치 500만 원 까세요. 안 돼요. 이게. 이거 까는 거는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권리. 보증금으로 연체 차임 충당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예요. 자유. 이걸 권리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차인 중에. 예. 보증금 줬는데 뭐 임차료 뭐 안 줘도 되지. 뭐 몇 달치 까면 되지. 아니에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동시행관계 뭐 그렇고 권리금은 뭐 다 아시죠? 권리금. 지금은 뭐 권리금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바닥 권리금도 있고 시설 권리금도 있고 그래요. 시설 권리금은 뭐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을 때 인테리어 대금 같은 거 중에 일부 이렇게 그러니까 산정해서 원래 내가 그냥 빈 것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하려면 이 정도 드는데 원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그거 인수하는 비용 이게 이제 시설 권리금이고 바닥 권리금은 이 사람이 영업하면서 뭐 고객도 유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가치 상승이 있다 뭐 이런 게 권리금이잖아요. 그죠? 장소의 대가죠, 대가. 근데 뭐 가끔 뭐 요새 뉴스 보니까 이 강남 이 지역도 그죠? 권리금이 뭐 이렇게 뭐 없는 점포도 많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권리금이 없다는 거는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영업이 잘 되는 지역이다. 그럼 권리금이 셉니다. 그죠? 권리금이 계속 낮아진다. 이거는 뭔가 상권이 쇠락하고 있다. 이렇게 아셔도 될 거예요. 아파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평수고 똑같은 층인데 아파트 동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죠? 막 몇 억씩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럴 때 싼 거 삽니까? 비싼 거 삽니까? 비싼 거 사야 돼요. 어?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똑같은 32평 아파트여도 어느 동은 이게 5억인데 어느 동은 4억 3천이에요.
그럼 똑같은 평수고 똑같은 아파트 단지고 똑같은 브랜드인데 4억 3천짜리가 더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5억짜리 사야 됩니다. 그럴 땐. 그런 게 한 8천만 원 갭, 7천만 원 갭, 이게 이제 일종의 권리금 느낌인 거지. 예. 그죠? 딱 올라갔더니 전망이 쫙, 뭐 한강도 보이고 막 이런데 딱 이 아파트 벽 이렇게 있고 다르잖아요, 이게 느낌이. 그죠? 이 조망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제 집에서 딱 이렇게 베란다를 딱 열면, 그러니까 앞에 큰 건물들이 없어가지고 산이 멀찍이 있는 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관악산이. 응? 굉장히 시야가 멀어요. 예.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 이게 있는 것보다는. 응? 근데 옆동만 딱 가도 바로 그냥 건물들이어서 안 보여요. 똑같은 층인데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맨날 베란다 열고 그거 봅니까? 안 봐요. 그죠? 베란다 갈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거 열고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그렇다 이거죠.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권리금. 임대차의 종료. 그거 뭐 기간 만료. 그죠? 존속 기간이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보시죠, 책 480페이지. 보증금.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 기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 그죠? 그래서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냥 말로 때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요물계약은 반드시 돈을 딱 줘야 돼요. 법적 성질, 정지조건부 반환 의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 복잡한 얘기 써있죠?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예금하는 거 있죠? 이것도 금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1,000만 원을 딱 모았어요. 현찰을 딱 들고 은행에 딱 갑니다. 그 얘기는 내가 1,000만 원 들고 있을 땐 어때요? 이거 내 거죠? 내 소유권. 근데 은행에 딱 예금을 하는 순간 2,000만 원에 대한 소유권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뭐만 갖고 있어요? 채권. 그죠? 은행이 망했어?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채권자에 불과하다. 그렇죠? 은행에 돈 들어있으니까 그 내 돈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에요. 나는 은행에다가 예금 반환 채권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면 그냥 나도 같이 망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돈 빌려줬는데 얘가 망했어. 그럼 나도 망해야지. 근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인당 5천만 원씩, 그죠?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보험을. 그죠? 그래서 은행이 망하면 인당 5천만 원씩. 그럼 내가 1억을 넣어놨는데 5천만 원 보험으로 받고 5천만 원 남았잖아요. 이건 일반 채권자 지위에서 집행하면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은행이 망했는데 그런 겁니다. 이것도 그거예요.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죠? 언제? 계약이 종료되는 걸 정지조건으로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증금의 효력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이렇게 담보하고요. 보증금은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채무를 다 이제 충당합니다. 그래서 반환 액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다 까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돌려주는 거죠. 보증금의 충당의 자유가 있는데 연체 차임에 충당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 임대인이 싫어 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냥 뭐 월세 안 나고 있다가 월세에서 까요, 뭐 보증금에서 까요, 이거 권리 아닙니다. 읍소해야 돼요. 좀 까주세요 이렇게. 그죠? 넘어갑니다. 당연히 동시행이겠죠. 목적물 넘겨주면서 보증금 반환하고 이런 겁니다. 사용이익 반환 문제 있죠?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어요. 그러면은 임차인인 나는 건물을 돌려주고 상대방은 집주인은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럼 난 계속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임대차 계약은 끝났으니까 계약 관계는 없어요. 근데 내가 계속 살아.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돈은 월세 상당이익이겠죠? 그건 내줘야 돼요. 그것도 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 수익 안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잃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해. 그죠? 월세는 내야 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권리금, 이거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 뭐 이런 거죠. 바닥권리금, 뭐 시설권리금 뭐 이런 거 있다. 이것도 장사가 잘 될 때 얘기지. 그죠?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읽어보시면 돼요. 즉시 해지나 좀 보시면 되는데, 즉시 해지 뭐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할 때, 그죠? 함부로 막, 그죠? 보존행위 할 때, 그리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차임을 연체할 때, 뭐 이런 경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가 끝났고요. 특별법으로 들어갑니다. 쭉 하는 데까지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 내일 2시에 정할 거예요. 사실 임대차 보호법에서 외울 것, 사실 각 특별법은 한 문제씩만 납니다. 한 문제씩, 많아야 2문제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러니까 원래는 임차권, 우리가 금방 배웠던 것처럼 원래는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계약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이제 집주인 나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기본을 머리에 딱 바꿔 놓으셔야 돼요.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본. 그리고 이 민법을 공부할 때는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사실 이 민법 같은 거 법을 공부할 때는 한 18세기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타이프도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복본, 등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복본, 이거 복본이라는 거는 원본이 2개 이상을 복본이라고 해요. 사본은, 그죠? 원본을 그대로 필사한 거고, 등본은 그러니까 원본과 같음을 인정하는 문서인데,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 지금 복사하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옛날에 타이프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수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컨대 여러분이 판사야. 판사가 판결문을 뭘로 써요? 자기 손으로 쓰겠죠. 그쵸? 손으로 쓰면 이걸 당사자들한테 송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판사가 이거를 3부를 씁니까? 아니잖아요. 판사는 한 부만 쓰고, 그죠? 이거를 판사를 한 부만 쓰고, 요거를 서기가, 법원 서기가 똑같이 필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글자체가 또 같아요, 달라요?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판사의 글자체하고 이 서기의 글자체는 다르지. 근데 이 판사의 원본과 똑같다, 이거. 요거를 정본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받아 쓴 거다 해서 정본임을 딱 하면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주는 거고, 원본은, 그러니까 복본은 원본이 2개인데, 옛날에 전신도 없고 텔렉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말 타고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컨대 서울에서 저기 부산까지 문서를 하나 보내야 돼요. 근데 추풍역쯤에서 산적 만나서 죽어버리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파발을 2개 띄우는 겁니다. 똑같은 문서를 달라가지고 파발을 하나는 조령을 넘게 하고 문경세제 넘게 하고 하나는 추풍역 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다가 한 놈은 도착하겠지. 2놈 다 죽을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도착하는 원본이 효력 발생, 뒤에 거는 무효. 이게 복본이에요. 아시겠지? 지금 복사문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본이라는 건 원본을 똑같이 뺏겨 썼다, 이거예요. 근데 법적 효력은 없어요. 사본은 그냥 똑같이 뺏겨 쓴 거일 뿐. 법적 효력을 주려면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제 그 기관에서. 판결문 같으면 정본임 이렇게 도장 찍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손으로 쓸 때, 타이프도 없을 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말 타고 다닐 때. 그러니까 임대차도 최초에 생겼을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내 물건을 얘한테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나하고만 계약이지, 내가 얘 물건을 팔았어요, 딴 사람한테. 그러면은 이 새로운 소유자는 얘하고 계약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너 나가 이래 버리면 돼. 그럼 얘는 2년 계약했다가 1년 만에 쫓겨났으니까 1년치 못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그럼 얘는 나한테 청구해야 돼. 얘한테 못해. 이게 원칙. 그러다가 이게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 문제는 등기도 같이 손잡고 가야 돼. 이것도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얘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뭐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먼저 고민한 건 아니겠죠. 독일에서 먼저 고민했고, 그 다음에 일본 고민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 고민하고. 우리나라 고민한 건 아니고 일본 거 뺏긴 거예요.
우리나라 법을 공부할 땐 일본어를 알면 좀 좋아요. 일본어는 사실은 뭐 그냥 히라카나 가타카나 좀 알고 뭐 저거 하면 대충 읽을 수 있거든. 다 한자로 돼 있거든. 그쵸? 일본서 같은 거는 다 일본법 뺏기는 겁니다. 공정거래법 일본법 그대로 뺏겼고, 그죠? 형법 그대로 뺏기고, 민법 그대로 뺏기고. 근데 민법은 뺏기다가 독일 것도 괜히 같이 뺏기다가 법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뺏기려면 한쪽만 뺏겨야 되는데 계속 뺏기다가 우리나라 사실은 민법이 이게 조문 간에 충돌이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예? 이게 우리 시험법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여튼 불문법하고 동문법하고 좀 충돌이 돼가지고 이상한 조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 혼자 임차인 혼자 할 수 있도록, 근데 물권처럼 보장해 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주민등록 다 하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죠. 확정일자. 그죠? 그리고 네가 들어와서 살아야지.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대상은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이나 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개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법인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제외.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제3자는 대부분 누구겠어요?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그죠? 내가 이 집에 계약을 이 사람하고 하고 계속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럴 때 제3자잖아요. 보통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얘기할 땐 그 제3자는 새로운 집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집주인한테 나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엉뚱한 지나가는 제3자가 아닙니다. 보통은 집주인. 이 사람한테 주장하려면 주택을 인도받고요. 당연히 유효한 임대차 계약은 있어야 되는 거고, 계약은 당연히 하고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새로운 집주인한테 내가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 다음 날이에요. 그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예컨대 2시쯤에 계약을 했다. 그리고 돈도 다 주고 내가 이삿짐도 다 들어놓고 다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12시 땡 지나면, 그죠? 인도 땡 다음 날이니까, 그죠? 하여튼 주민등록 다음 날이에요. 만일에 주택 인도 날짜와 주민등록 날짜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늦은 날짜, 그날 24시가 딱 지나야 돼요. 이게 먼저일 수도 있고 이게 먼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든 늦은 거, 그 날짜 기준이에요. 늦은 거 날짜 기준. 주민등록은 미리 하고 주택 인도는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러면 하여튼 늦은 날 24시가 딱 지나야 됩니다. 딱 지나면은 그때부터 대항력이 딱 생긴다. 대신 이게 주민등록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이게 공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죠? 공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번을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예컨대 등기부등본에는 지층 제1호 이렇게 써 있는데 계약서에는 B01호 이렇게 써 있다. 이런 경우에 옛날 판례들은 다 인정 안 해줬어요. 대항력. 등기부등본하고 똑같이 써야 돼요. 똑같이. 지층 제1호 이렇게 써 있으면 똑같이 그렇게 써야 돼요. 그냥 B01호 이렇게 지하 1층 이렇게 써도 안 되고. 아시겠죠? 똑같이 써야 됩니다. 정확한 지번으로 해야 돼요. 행정청에 신고하고 수리까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이거를 해야 새로운 집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을. 딴 데 전출했다가 왔죠? 그러면 기존까지 있었던 건 싹 날아가고 전출했다가 다시 온 그 시점부터 대항력이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딴 데로 이전하면 안 됩니다. 딴 데로 이전하면 안 돼요. 대신 예컨대 내가 이제 임대차 계약하고 이제 우리 가족이 다 임대차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을. 근데 계약서는 내 명의로 돼 있다. 근데 내가 주민등록을 딴 데로 이전했어도 상관은 없어요. 집사람이나 애들이 다 여기 있으면. 원래는 이것도 인정 안 해줬습니다. 옛날 판례들은 계약자가 나갔기 때문에 대항력 인정 안 됨이 옛날 판례.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의 이제 눈물이 범벅이 됐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바꾼 거예요. 공동 가족을 하는 가족계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계약상 당사자가 주소지를 이탈했다 손치더라도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당연해 보이죠? 사실 당연하지 않아요. 왜 당연하지 않냐면, 자, 가족을 어떤 범위까지 쓸 겁니까? 가족. 직계혈족? 사촌은? 아니면 혼외자는? 아니면 입양한 경우는? 응? 아니면 나갔는데 이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계약자가 나갔는데 사망했다. 아니면은 그냥 동거인 경우에는, 사실혼이면, 온갖 경우가 이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는 그냥 상식적인 것 같지만 이게 판사들이 판결할 때는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까지 다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례 하나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는 좋지. 아, 왜 저런 판례를 저거 너무 상식적이고 저걸 또 못해? 근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 아닙니까? 악용하려는 사람들. 그 경우까지 우리 법률가들은 다 고민해서 커버링을 해야 돼요, 법리로. 수많은 경우를 다 생각해야 돼, 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경매가 됐다, 이 집이. 그러면은 최선순위, 저당권 일자와 전입신고 이 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딱 등기부등본을 딱 뜯어보니까 그냥 깔끔해요. 뭐 근저당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 날짜, 오늘 계약을 할 때 내가 돈 다 줘야 되니까 오늘 날짜 아침에 등기부등본 딱 보면 깨끗해. 그래서 주민등록도 계약하고 돈 다 쏴주고 오늘 바로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돈 받고 그날로 바로 근저당을 설정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오전에 뽑은 거에서 안 나오잖아요. 돈 다음에 계약한 다음에 은행에 갔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우선이에요? 초당권이 우선이죠. 저당권은 그날로 날짜가 찍히고 나는 오늘 12시 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은행 시간 지난 다음에 돈 쏴주면 되죠. 그쵸? 은행 시간 4시, 3시면은 은행 시간 끝나잖아요. 3시, 4시면. 그쵸? 그리고 6시까지는 공무소 하고, 그냥 4시부터 6시까지 하면 돼요. 주민등록을. 그쵸? 그럼 돼요. 그럼 어쨌든 아무리 집주인이 이상한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그날은 근저당이 안 되거든. 그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기니까 상관이 없지.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봐가지고 이 집주인이 약간 이 사자야. 임차인이 이게 전재산이래. 그러면은 딱 이렇게 그런 금융거래 이런 거를 딱 4시 넘어서 딱 계약 완결하고 돈 쏴주고 이런 걸로 딱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괜히 오전에 다 처리했다가 그 집주인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임차주택의 양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지위를 양수한 걸로 봐버립니다. 아예 법에서. 요거는 대항력이고 우선 변제권은 요게 경매됐을 때 얘기예요. 경매됐을 때. 대항력은 새로운 집주인한테 내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요거 우선 변제권은 이 집이 경매되면 경락가, 경매대금에서 우선순위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거 따지는 거죠. 여기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 확정일자 저 여기다가 찍어주잖아요. 동사무소 가면 그거 요 세 날짜 중에 하여튼 가장 늦은 날로 하는 거죠. 이거 당연히. 그리고 대항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요거 대항요건 요거는 유지가 돼야 되고 확정일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또 최우선 면제권 있잖아요. 소액보증금. 요 소액보증금은 요거만 있으면 돼요.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확정일자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됐을 때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돈 받으려면, 그죠? 그게 우선 면제권인데 그거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고, 정말
소액 임차인이어서 정말 그 가난하기 때문에 요거 보장해줘야 되는 사람은 그냥 대항력만 갖고 있어도 된다 이 뜻입니다. 매우 소액, 그죠? 매우 소액일 때.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가 끝난 다음에 보증금이 파산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책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호법밖에 못하겠네요. 자, 적용 범위 보시면 주거용 건물만 된다. 그래서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한다 했죠? 셋째 줄에 488페이지 중간에 셋째 줄에 보면은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사무용 오피스인데 거기에 숙직실을 숙박용으로 주거용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게 주택이 아니에요. 비주거용 건물, 오피스 건물을 말합니다. 다만 사무실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다 상관없어요. 용도만 그냥 주거면 돼요. 일시 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법인은 제외됩니다. 근데 적용되는 법인도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다. 됐고요. 넘어갑니다. 대항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그죠? 요거 중에 늦은 날짜, 그거 2일부터입니다. 24시간 딱 지내야 돼요.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제3자는 대부분 새로운 집주인, 그죠? 그리고 밑에 주민등록의 요건은 임차인, 가족의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행정청에 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이 수리해야 돼요. 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리까지 해서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번을 기재해야 되는데 전입신고 당시의 기준으로 지번을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봅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 유효한 공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기재를 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이게 잘못했는지 아니면 입주자, 임차인이 잘못한 건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제대로, 임차인은 제대로 해줬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를 했다. 그럼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죠. 대항력을 취득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야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바꿔주세요. 근데 임차인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럴 때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다가구는 지번만 기재하면 됩니다. 보통 다가구 다세대는 뭐냐면 다세대는 빌라? 보통? 빌라라고 얘기하면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한 집인데 여기 이렇게 방이 이렇게 쭉 빌라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쭉 이게 다가구인데 다가구는 구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번만 기재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뭐 101호, 102호 이렇게 써 있다 하더라도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지번만 기재하면 돼. 다가구 주택은 요거 등기부에 떼어보면 돼요. 근데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겼는지와 관련 없이 다세대면 그 호수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통 다세대에서 문제가 많이 터져요. 왜냐면 다가구는 거기에 뭐 지번은 제대로 기재돼 있고 거기에 뭐 지층 1호 뭐 비공 1호 뭐라고 쓰든 그건 사족이거든. 사족 필요 없거든요. 그거는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 근데 다세대는 이게 등기부등본하고 현관에 붙어 있는 거하고 주민등록 이거하고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있는 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계약서 자체를 잘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이면서 존속요건이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탈하게 되면 대항요건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른 권리와의 관계, 최선순위 저당권과의 대항력. 여기 보면은 요건 구비의 선호에 따라 본다. 그러니까 시기, 그죠? 날짜가
어떤 게 앞섰는지에 따라서 이제 본다 이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최우선이다. 최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선 날짜다. 그러면은 경락자가 떠앉습니다. 경락자가 떠앉고 최선순위 근저당보다 뒷날짜다. 그러면은 이거 소멸합니다. 그죠? 이건 뭐 상식이죠, 요새는. 그다음에 임차주택의 양도. 임차주택을 양도했을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 새로운 사람이 승계한 겁니다. 그래서 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 소멸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매매대금에서 임차 보증금만큼 까고 계약을 하죠. 다 그런 식으로 하죠, 요새는. 자, 그 다음에 주택양수인이 보증금 의무를 승계받는 경우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동그라미 4번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세입자, 임차인이 하여튼 임대인한테 보증금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쨌든 채권은 채권이니까 임차인의 빚쟁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임차인의 채권자, 그 사람이 임차인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대. 그럼 너 얘가 채권 뭐 갖고 있나 봤더니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어. 그거를 가압류했다 이겁니다. 그거를. 그 가압류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요 뜻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집주인은 얘한테 줘야 돼요. 얘한테. 새로운 집주인이 그 가압류의 의무를 받기 때문에, 그죠? 가압류권자,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이게 왜 이런 판례가 나왔겠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 임대인은 예컨대 이재용이야. 근데 새로운 임대인은 그지야. 이럴 수 있겠죠. 전 임대인은 돈이 많아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당연히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새로운 임대인은 그지여서 새로운 집주인이 완전 거지여서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 임대인한테 받고 싶지 않을 겁니까? 이 가압류권자는. 그거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새로운 놈한테 가라, 그지한테 가라. 그래서 소송이 된 겁니다.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요런 상황에서 소송이 벌어진 거다. 그쵸?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전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아는 관계, 아는 관계,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세입자는 이 빚쟁이들이 많은 관계. 근데 이 돈만이라도 어떻게든 보존하고 싶은 관계. 이럴 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거의 신용불량자인 놈 하나 세워가지고 그냥 서로 망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죠? 가압류권자들도 얘한테 돈 없으니까 얘도 망하고, 집주인도 돈 못 돌려주니까 얘 백날 소송해봐야 없는 놈한테 어떻게 달래? 망하고. 그러면서 뒤로 원래 집주인한테 돈을 이렇게 일부라도 회수하는 이런 전략,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변호사는 뭘 주장하겠습니까? 이런 관계들을 막 입증해서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서로 짜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백날 그래도 입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넘어갑니다.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강제 집행할 때 얘기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집주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우선 변제권은 경매될 때, 그죠? 이럴 때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주민등록, 주택의 인도, 확정일자, 부여일 중 가장 늦은 일자 다음 날 0시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 중에 가장 늦은 날짜 기준으로 해서 0시부터 딱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딱 받으면 돼요. 그러면 경매할 때 저당권처럼 봐줍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순서를 이렇게 그 날짜대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저당권과 같이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 정도 얘기가 써 있겠네요.
그래서 497페이지의 보증금의 회수에 임차주택 및 대지에 대한 우선 변제권 있죠? 확정일자, 셋째 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매나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대지를 포함한다. 여기에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초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여기에서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춰지면은 최우선 변제권이 됩니다. 확정일자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자, 500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그 금액이 나와 있죠? 이게 아마 작년 초에 바뀐 그 금액일 겁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범위는 1억 이하여야 되고, 그죠? 1억 미만이어야 되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3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요 금액만큼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적은, 만일에 보증금 범위라는 게 환산 보증금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환산 보증금까지 다 포함해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억 미만일 때 해준다 돼 있죠. 자, 501페이지에 토지와 주택이 모두 경매되는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지위, 그래서 1.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기 위한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건물이 존재한다. 그래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있다. 일단 여기까지 줄을 치시면 되고요. 뒤에는 뭐 예외 얘기가 써 있어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됐다. 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그러면은 소액임차인은 대제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이거 있죠? 여기 22회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났었습니다. 판례.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저 심화 때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22회 때 아주 독특한 판례가 시험에 좀 났었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에다가 저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끝나기 전에는 안 되고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받지 못했다. 이럴 때 어쨌든 이사는 가야 되니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효력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임차한 자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 집에는 그러니까 임차를 들어가면 안 돼요. 집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왜냐면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존속기간.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이제 계약을 하는데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이제 됐을 경우에는 2년의 존속기간을 보장합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했으면은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그 계약기간을. 근데 임대인만, 그죠? 주장 못해요. 야, 이거 1년 계약했는데 나가 못해요. 임대인은. 그 다음에 기간의 갱신, 묵시의 갱신 요건은 임대인은 나가라고 하려면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죠? 임차인은 1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묵시의 갱신이 되면은 존속기간은 2년. 보통 우리 그냥 일반 임대차에서는 묵시의 갱신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걸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2년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이거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요. 차임 증감은 약정한 차임에서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리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또 증액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당사자 지위 변동 있죠?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승계 시점부터 차임채권 및 그에 관한 특약도 승계하지만 그 시점 이전까지의 연체차임이나 손해배상 채권은 승계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보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상속. 요거는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506페이지에 임차인이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상속되죠. 상속인 없이 죽었다. 그러면 가정에서 공동생활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거고요. 상속권자가 있지만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는 거 보시고 내일 2시부터 상가 임대차 보호법부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시입니다. 보강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